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대한민국이 동물 국회로 몸살을 앓는 사이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선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보장을 강조하면서 육자회담을 거론했습니다. 김정은에겐 러시아라는 뒷배 하나가 더 생겼고 푸틴은 돈 안 들이고 한반도 문제에 숟가락을 얹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우리와 일본의 대응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하노이 결렬에 책임을 물은 걸까요? 북한 김영철 통전부장이 교체되고 김여정 부부장이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배경과 실상 궁금합니다. 샵 3698 유료 100원 문자 주시면 한반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 참여 가능하십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한반도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연구소의 우정엽 박사님, 연세대학교의 봉영식 박사님, 그리고 아주대학교의 정대진 교수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푸틴과 김정은 처음 만났습니다. 30살도 넘는 나이 차이에 중국보다 약간 멀었던 러시아 두 정상은 미국을 향해 메시지를 내놨다고 합니다. 뭘까요? 블라디보스토크 상황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처음 만난 북러 정상. 3시간 15분가량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이해를 존중할 때에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체제 보장을 언급했습니다. У меня сложилось впечатление, что 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придерживается такой же точки зрения. Им нужны только гарантии свое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от и все. Об этом нужно думать все вместе. 남북러 철도 연결뿐 아니라 가스관 건설 사업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차분하고도 대결적이지 않은 해법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통해 우회적으로 대미 메시지를 내놓은 셈입니다. 같이 조선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서로 견해를 공유하고 또 앞으로 공동으로 조정 연구해 나가는 데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블라디보스토크 곳곳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푸틴 대통령이 기회가 될 때마다 각국 정상에 소개했던 연해주 해양관 시찰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곳은 매주 월요일이 정기 휴관일인데 금요일인 오늘 하루 관람객들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문했던 태평양 함대 사령부 등을 시찰하며 전통적인 북러 우호 관계를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이 열렸던 블라디보스톡은 여전히 겨울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추운 모습을 저희 기자들이 지금 많이 가 있는데 매우 춥다는 소식과 함께 어찌됐든 3시간 15분에 걸친 북러 정상회담 결과 오늘 주제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 전에 여기 계신 한반도 전문가들은 자금 벌어지고 있는 국회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좀 여쭤볼까요? 뭐 한반도 전문가들이시고 외교 전문가들이시니까 국내 정치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기는 한데 워낙 시끄럽고 몇 년 만에 또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 봉영식 박사님. 예. 동물국회라 그러는데 표현은 맞죠?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 예. 활성화된 동물들, 예, 동물원 같다. 예. 동물국회가 더 나쁜 겁니까? 식물국회가 더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합의문 도출을 안 하고 그때 한 얘기가 나쁜 딜보다는 노딜이 낫다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식물국회면은 노딜이고, 노딜이고. 동물국회면은 뭐 굿딜이 나올 수도 있지만 나쁜 딜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게 둘 다 나쁘다고 봐야죠. 예. 아유, 저런 거 하지 말자고 몇 년 전에 우리 선진화법 만들어서 한동안 못 봤는데. 예. 저기 그 뭐라 그러죠? 그 이렇게 쇠몽둥이처럼 생긴 그 빠루라고 하는 말이 저기 표준어는 아닙니다만은 또 이게 문 뜯어내는 그런 것까지 등장하고요. 우정익 박사님 보시면서 어떻게 보셨어요?
제도권에서 이제 정치가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제 제도권 내에서도 이제 해결이 안 되다 안 되니까. 보니까 예, 예. 이제 의회 민주주의가 이제 정착이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저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 이제 선진적인 의회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에서는 이제 저런 모습을 이제 거의 볼 수가 없는 것인데 네. 이제 이런 모습을 여전히 본다는 것은 아마 외신에도 많이 나갈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이미 많이 나갔죠. 네네, 예. 뭐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이 말씀을 그냥 드리는 이유가 북러 정상회담이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4.27 판문점 회담 1주년 아닙니까? 그런데 국내에서 저런 뉴스가 먼저 나가니까 전 세계에서 한반도 문제는 이 북러 정상회담보다는 오히려 국내 정치가 더 부각되는 듯해서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여쭤봅니다. 정대중 교수님도 뭐 외교가 더 어렵습니까? 국내 정치가 더 어려워 보이십니까? 다 어려운 것 같고요. 참 먹고 살기 힘들다는 생각을 저거 장면 보면 하는데 참, 먹고 살기 힘드네요. 예, 뭐 남북미 정상이나들 보면은 이번에 우리 대통령도 30시간 비행하면서 2시간 회담하고 왔죠.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66시간 가가지고 노딜로 돌아오고. 노딜로 왔고. 또 이번에 또 하루 종일 또 열차 타고 가가지고 가서. 또 러시아 가고 하는데 그 정상들도 이제 자기 나라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네요. 의원님들도 보면 뭐 의원 됐을 때 뭐 이제 출세했다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예. 신분이 바뀌었다 생각을 했을 건데 저 밤새 저렇게 복도에서 저러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국의 정상들도 수십 시간씩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가서 각자 자기 나라 밥그릇 챙기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여야 의원들도 각자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참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로 오늘 주제로 그냥 가보죠. 참 안타깝습니다. 국내 상황이 이러네요. 김정은과 푸틴의 첫 만났습니다. 저기 우정혁 박사님한테 좀 여쭤봐야 되겠네. 3시간 15분이면은 적게 만난 건 아니죠. 네, 정상회담의 치고는 시간으로서 뭐 적은 시간은 그건 결코 아니죠.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이나 무슨 언론 보도문이나 뭐 이런 게 안 나온 것 같아서요. 원래 이렇습니까? 아니면 김정은 푸틴이라 이렇습니까? 아니면 회담 결과가 별게 없는 겁니까? 이제 북한이 이제 우리와 회담을 했을 때는 항상 합의문이 있었죠. 공동 발표문이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예.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뭐 질문을 받지는 않았지만 공동 발표를 하기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 체제의 특성 때문에 합의문이 없었다기보다는 이번에는 뭐 그러한 합의문이 크게 뭐 조율되지 않았고 또 조율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처한 상황 그리고 이제 북한이 처한 상황에서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 외에 구체적인 합의문을 만들어내기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합의문을 만들어내는 것을 양 국가가 모두 어려워했을 수도 있고 예. 또 그런 합의문의 내용이 담기지 않으면 이 만남 자체의 의미가 또 희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정치적인 의미로 남겨두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나 푸틴 대통령에게 모두 더 큰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지. 이게 기껏 만났는데 합의문은 별거 없다라는 식으로 돼버리면 그 만남의 의미 자체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치적 의미를 위해서도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은 애초에 시도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하. 어차피 비핵화를 위해서 지금 러시아가 북한에 줄 것도 북한이 뭔가를 얻을 것도 없는 마당에 합의문이라는 거 괜히 하나만한 소리 그냥 종이 만드느니 그런 거 만들지 말고 오히려 그냥 퍼포먼스만 화려하게 하고 서로 우애를 과시하고 막 사이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었을 거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과연. 김정은 위원장 뭐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러시아의 환대만 놓고 보면 뭐 할아버지 못지않은 환대를 받은 거는 맞네요. 예, 정대진 교수님, 네, 푸틴이 별명이 지과광 아닙니까? 지과광. 예, 그렇죠. 누구를 만나든 지각을 30분씩 일부러 뭐 일부러 그런다는 얘기도 있고 네, 기선 제압을 위해서. 기선 제압을 위해서. 이번에는 누가 더 지각 많이 했나요? 이번에는 제 시간에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래저 푸틴이 30분이 늘 먼저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먼저 왔다는 거죠. 네, 먼저 어. 왔다는 건데 그거는 근데 상식적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이제 코스트가 네, 손님을 맞는 기다린다. 입장이잖아요. 원래 같으면은 뭐 전날 가서 저녁도 같이 먼저 먹고 아니면 그 전에 뭐 행사하기 전에 회의담 전에 오찬도 같이 하고 하는 게 원래 손님을 맞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좀 정상적일 건데 뭐 그렇게까지 아마 일정이 아마 조율이 안 된 모양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일정이 안 된 네. 것 같고 그래서 한 30분 먼저 가서 일단 맞은 거 자체는 그거는 뭐 상식적인 게 아닌가. 워낙 예, 푸틴이 예. 그동안
이제 지각대장 행보를 보여서 좀 이례적으로 보였던 거지 사실은 좀 상식적인 것이다. 이제 그러네요. 보여집니다. 예, 예. 지가광 악명이 높았던 푸틴은 또 예외 없이 30분 늦게 왔는데 김정은은 1시간을 더 늦게 갔더니 지가광을 이긴 지각대장이다. 아하. 저런 의전 자체도 뭔가 뭐 계산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봉 박사님 뭐 수없이 많은 정상회담 보시니까 둘 다 좀 이례적이긴 하네요. 그렇지만 이제 정상회담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이제 뭐 내용이 중요하죠. 예. 어떤 문제가 토론이 되고 논의되고 그렇죠. 합의가 예. 되는가. 두 번째는 옵틱이라 그러죠. 이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보이는 이미지가 거. 중요한데 이미지. 특히 국내 정치 맥락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 네. 김일성 주석과 똑같은 복장을 하고 중정부를 쓰고 예, 손도 예. 이렇게 외투 안에 넣고 예. 또 스탈린이 주었다는 옛날 기차를 타고 러시아에 가서 단판을 짓는 네, 네. 이것은 사실 이제 국내 그 정치 그리고 국내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의식하는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아하, 국내용 메시지가 더 많을 그러니까 것이다. 푸틴 대통령을 기다리는 무오류 원칙의 최고 지도자의 모습은 어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의식적으로 기선제압을 한다면 우리도 기선제압을 하겠다 이런 네네. 태도를 취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뭔가 이렇게 뭐 신경전을 벌이거나 뭐 북한과 미국이 만날 때처럼 서로 이기려고 막 기싸움하고 이런 것 같지는 그런 건 않았고. 아니죠. 지금 북한과 러시아는 만난 이유가 서로를 예.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그렇죠. 가능성을 논의하려고 만난 거니까 거기서 기선제압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에 아베와 악수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마크롱과 예, 이렇게 예. 하고 그런 것과는 차원이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정상들이 만날 때 이렇게 왜 악수할 때 먼저 이런 자세로 악수하는 거는 큰 결례지만 기선제압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또 반대로 또 이렇게 밑으로 하면은 괜히 그 꿇고 들어가는 것 같고. 예. 러시아는 또 아주 희한한 전통이 있대요. 온 사람한테 빵과 소금을 맨빵하고 소금을 이렇게 주는 또 그런 게 또 있더군요. 참 이례적인 처음 만나다 보니까 처음 거를 이제 많이 봅니다. 예.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빵하고 소금을 준다는데 옛날에 김일성 주석도 저거 받아서 먹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게 저도 좀 의아했던 게 예. 다른 정상들하고 만났을 때는 저런 이야기가 사실 보도가 안 아니 됐었거든요. 처음 보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예. 이게 그 뭐 소금을 이렇게 하고 했다는 게 저도 좀 생소했던 이유가 푸틴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을 만날 때 뭐 저런 안 한다는 절차가 거예요. 있었다라는 러시아가 네, 저런 네. 의전이 없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뭐 생소하게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또 북한과 러시아는 이렇게 전통적인 지금 보시는 저 화면처럼 저게 꽃다발이 있고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빵하고 소금을 이렇게 주는데 그거를 또 찍어 먹는 게 아주 전통적인 진짜 친구를 만났을 땐 저런다는 거고 뭐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대통령 만났을 땐 저런 의전은 없더라고요. 여기서 좀 상징적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예. 러시아 정상과 북한 정상이 만났는데 왜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도 아니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기다렸어야 되는가? 결국에는 북한 체제가 단연간 그 경제 제재에 놓였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대통령 전용기, 그 최고 지도의 전용기 에어포스 원이 사실 없는 것이죠. 네, 장거리 네.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만큼 북한이 경제 발전을 하고는 싶지만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좋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의전과 형식과 겉모습에서만 봤을 때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해석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빵은 먹는 신용만 했네요. 예. 체격상으로 봤을 때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자, 본질로 가보죠. 뭘 얻고 뭐를 좀 덜 얻었습니까? 정대정 교수님. 김정은은 뭘 얻었고 푸틴은 뭘 얻었습니까?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쪽 다 이제 북러 관계를 제어하긴 했다라고 그게 하는 것이 그렇게 있는데 대단한 일입니까? 기차를 24시간 타고 가서 그거 확인한 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외교적 성과입니까? 얼마 전에 4월 11일 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예. 이 언론 일각에서도 대통령께서 왜 갔다 왔냐 이제 그런 의문이 많았었잖아요. 한미 문제제기가. 공조를 확인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데 만약 북한에 자유 언론이 있었으면은
왜 갔다 왔냐 아마 그 얘기가 또 나왔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이제 네, 북러 네. 관계를 이제 북러 관계를 이제 재확인했다라고 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얻었다면 얻은 성과. 자, 북러 관계를 재확인했다. 우호 관계를 재확인했다. 하하. 뭔가 네, 우군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확인한 거. 그러니까 원하는 성과는 성과가 한 7, 80% 이상은 못 얻고 한 5, 60% 정도 얻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마 원하는 거는 자신의 이제 단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고 하는 해법에 대해서 푸틴이 지지한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지지 의사 네. 멘트가 나왔으면 이제 그게 성공이었겠죠. 아하. 근데 그러지 않고 푸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북한 체제 보장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근데 체제 보장을 하는데 핵 문제는 다자 회담, 예, 육자 회담으로 해서 풀자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한 정도에서 좀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북러 관계를 재확인하고 할 때 좀 우방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고 예. 러시아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 문제에 있어서 나 빼놓고 얘기할 수 있는 판은 아니다. 옛날 육자 회담했고 내 지분이 있다라고 예. 하는 거를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그 정도에서 이제 좀 정리가 되는 회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정은이 애초에 푸틴한테 원했던 최상위급의 대답은 경제 해제 좀 풀어주라라고 미국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 정도까지 됐으면 최상이었겠지만 그거는 아니고 체제 보장이라는 단어를 얻어냈고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다 했다가 실패했던 육자 회담 얘기를 한 거가 소득이라면 소득이다. 예. 이 정도면은 그러면 상중 하중에 김정은이는 그래도 한 중 이상은 성과를 얻었다고 보는 거세요? 그래서 이제 목적 자체를 이제 어디에 두었나 하는 부분인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외적인 메시지 발신도 중요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좀 대내적인 효과를 많이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또 북한 내부 용일의 의미가 크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4월 11일 이제 최고인민회의에서 뭐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긴 했지만 예.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이제 권위가 어느 정도 실추되었다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이제 소련 시절과는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러시아가 여전히 대국이라는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렇게 대국과의 정상 외교를 한다는 점을 국내에 과시하는 상황.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화면에서처럼 김정은 위원장을 푸틴 대통령이 기다리는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북한 TV에서 예. 푸틴 대통령이 기다려서 만났다라고 아마 보도가 나올 것 같은데 대대적으로 또 보도를 네.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예. 식의 이제 대내적인 결속,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대내적인 목적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확대 회담 저희 화면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 옆에는 뭐 통역 포함해서 한 3명이 앉아 있었고 맞아요. 푸틴 대통령은 약 10여 명이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그것은 예, 비대칭이라 확대 네. 회담이라 했죠. 그래서 숫자가 아마 안 맞아요. 저 확대 회담은 이제 양쪽에 카운터파트가 앉아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네요. 그만큼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생각조차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아하. 그러니까 저렇게 사진을 찍고 러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는 저러한 저는 사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옵틱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었고 김정은 예. 위원장은 국내적으로 선전할 만한 충분한 자료 화면은 얻어가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일단 대내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했고 대외적으로는 본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상에 무작정 끌려가진 않겠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져서 러시아와 중국 등 전통적인 우호 국가들이 도움을 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는 그러한 회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푸틴은 어떨까 궁금합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 뒤에는 시진핑 형님 뿐만 아니라 푸틴 형도 있다라고 과시했다 치고 국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최고 존엄이 가서 이런 환대를 받는다고 자랑한다 치고 반대로 푸틴은 그럼 저렇게까지 해준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 우정현 박사가 말씀하신 대로 그 러시아를 포함시키지 않고는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동북아시아의 평화 레짐 건설은 불가능하다. 러시아 지분을 인정해라. 이런 발언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런 맥락에서 2008년 이후로 진행되지 않고 있던 육자 회담 얘기까지도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육자 회담에는 러시아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다시 육자 회담을 살려서 러시아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렇죠. 어허. 그런 면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블라디보스토크 방문을 이제 환영한다 그런 거지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그
제일 바랬던 좋은 소식은 없었죠. 그거는 대북 경제 제재 해제에 어떤 시기라든지 러시아가 굉장히 뚜렷하고 전향적인 네. 결정을 확인해 주길 바랬는데 그런 메시지는 사실 없었습니다. 이런 뭐 가스관 사업이라든지 무슨 노동자 파견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었냐 하는 네.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푸틴 대통령은 그런 대화를 나누었다 했지 러시아와 북한이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얘기는 사실 보면 없습니다. 그러네요. 다 예. 두리뭉실하게 얘기한 것이고 힘을 합치면 산도 옮길 수 있다라는 북한 속담이 있다고 푸틴 대통령이 했는데 정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말을 보면서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송사가 있으면 덕담만 나누라고. 네. 그런 정도의 조심스러운 행보를 푸틴 대통령이 보인 것이 아닌가. 이번에 화면을 보면 상당히 유사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하노이 회담의 형식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두 정상이 앉아서 기자들 질문을 좀 받고 네. 뭐 모두 발언을 네, 공개를 네. 하고 또 확대 회담에 앉아서도 또 그것이 언론에 좀 공개를 되고 모두 발언을 하고 그리고 끝난 이후에는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의 정상만 뒷배경을 가지고 또 기자회견을 하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미국과 같은 영향력을 본인들이 북한에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본인들의 뭐 영향력이 여전하다라는 점을 과시하는 뭐 그 정도 차원의 의미를 얻었다는 의미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몇 시간을 김정은 위원장과 보낸 것 치고는 또 좋은 성과를 얻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요. 좀 직설적으로 제가 좀 드는 그 생각을 좀 세 분한테 공통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러시아가 북한한테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게 있습니까? 줄 게 있습니까? 러시아가 북한에게? 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그냥 우호관계 뭐 하고 뭐 환대해주고 그림 좋은 거 만들어주고 이른바 옵틱이라는 걸 주소 국내용으로 이용하라라는 거 빼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미국을 압박할 수가 있습니까? 북한한테 직접적인 경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러시아가 줄 수 있는 게 뭔가가 저는 궁금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보면은 비교해 보면 별로 없죠. 경제적으로 보면은 중국과 북중 무역량 같은 경우에 최고치를 찍었을 때 한 68억 달러까지 갔어요. 예. 무역량이. 근데 러시아는 아무리 올라갔어도 1억 달러가 넘은 적이 없거든요. 아, 그러면 뭐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그렇죠. 없다는 북한의 얘기네요. 이렇게 영향력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고 최고로 갔던 게 한 8천만 달러까지 갔던 게 거의 최고 기록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나 러시아나 사실 경제적인 의미에서는 별로 좀 미미하죠. 근데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네. 서로 이제 그 동해에 가지고 있는 이 전략적인 요충지에 가지고 있는 이익이 굉장히 크죠. 러시아는 예전부터 이제 부동항이 필요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와 네, 네. 그 낮은 선봉 쪽이 꼭 필요했던 것이고 북한은 그걸 알고 있으니까 낮은 선봉과 핫산 지역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어지는 그 동해에서의 협력 그거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는 이제 태평양으로 나가는 대양으로 예. 나가는 출구를 얻는 것이고 북한은 대륙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출구를 얻는 것이고 이제 그게 전략적 군사적 요충지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러시아는 이제 어제 회담을 통해서 이제 이 이익을 지키는 것을 확인했다. 북러 관계가 건재하다는 걸 확인했던 거고요. 그 러시아의 이제 서쪽에서는 어제 공교롭게도 이제 미국의 항모전단들이 지중해에서 이제 훈련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좀 무력 시위를 좀 하는 건데 이란의 뒤에는 또 러시아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또 러시아한테 함부로 좀 움직이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또 지중해에서 보낸 건데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날 푸틴은 또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태평양 쪽에 우리 출구가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네요. 북한과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걸 또 보여주는 이제 그런 의미의 상징적, 정치적, 군사적인 의미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의미, 상징적 의미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일인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만났을 때 네. 그러니까 어떤 것이 구체적인 의제가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사실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북한 노동자들의 이제 체류 기간 연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실질적으로 돈과 관련된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밖에 할 게 없다는 것이죠. 주고받을 네. 거는. 그러니까 예. 이제 유엔 제재 23975 이후에 올 12월까지 이제 해외 노동자들을 모두 본국으로 송환을 해야 되는데 올 3월에 러시아가 아직 유엔에 제출한 이행 보고서를 보면 약 3만 명 있던 북한 노동자 중에 거의 2만 명을 이미 돌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네, 한 네. 10,000명 남아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러시아까지 가서 이거를 구체적인 합의문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이제 푸틴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 2397호가 통과된 이유는 러시아가 이제 안보리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통과된 것인데 네. 그 안보리의 결의를 본인이 위반을 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애당초 이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문제를 러시아 입장에서는 거론하기도 어려웠던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북한 입장에서도 저것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톡을 간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했다면 사실 그거는 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또 한 번 확인시켜주는 일밖에 안 되는 셈이죠. 왜냐하면 네네. 그 10,000명 남아있는 사람들의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갔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미국이 볼 때는 앞으로 제재를 더 풀어줄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회담을 앞두고 이제 굳이 나온 얘기가 그 정도라고 한다면 두 국가 사이에 실질적으로 경제 부분에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이 심한 경제 제재를 해제할 만한 거를 상쇄할 카드를 주고받은 거는 없다. 이거는 세 분이 다 의견이 다 동의를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궁금한 거는 이런 모습을 본 미국의 반응이 이제 궁금해집니다. 벌써 반응이 나왔고 우정엽 그 센터장이 잘 지적한 건 뭐냐면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블라디보스토크에 달려간 거는 대북 제재가 효과를 계속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히려 힘들기 예, 때문에 예. 여기저기 문을 두드려 보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만 명 북한 노동자의 비자 연장 그걸 위해서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갈 정도면은 북한 사정이 쉽지 않다 이것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이런 열차 여행을 또 해야 되냐 이렇게 말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열차 여행을 또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든 거죠. 자, 그러면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미국과의 협상이 잘 안 되면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새로운 길이라는 게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굴면 우리 다시 러시아와 중국으로 가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라는 메시지로는 미국이 받아들일까요? 그때 이 직설 토론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박사가 대답을 했죠. 저거 무서운 소리 아닙니다. 아하, 그래. 한번, 예, 지난 편을 보시면 그렇게 대답을 한 장면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데 새로운 길이 있으면 새로운 길이겠지만 네. 새로운 길이 다시 도발을 한다거나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한다면 새로운 길이 아니라 과거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뜩이나 입장이 어려운 러시아도 떨어져 나갈 것이고 중국도 그 대북 제재에서 입장을 바뀔 가능성이 아예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예. 김정은 위원장의 말은 이렇게 크게 하지만 실질적인 옵션은 없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결국은 미국의 차후 태도에 좌우될 것이다라고 하는 저 김정은 위원장의 저 발언은 결국은 미국과의 협상에 목을 메고 있다라는 또 다른 반증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 듣고 계십니다. 저 얘기가 나온 다음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하는 게 뭐냐면 저거 단어만 바꾸면 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차후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미국은 그렇죠. 던지고 예, 있거든요. 미국도 그러니까 그걸 서로 간파했으니까. 먼저 움직이라 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북한 측 입장에서 본다면 불행히도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죠. 경제 제재는 북한한테 있는 것이지 미국은 경제 제재 아래 놓여 있지 그렇죠. 않거든요. 예. 배고프고 추운 거는 북한이지 미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서로 먼저 내놔라라고 하는 이 버티기 작전이 언제까지 갈 건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갑자기 튀어나온 이 육자회담 얘기는 갑자기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 외교 현장을 취재를 했던 시절에 4자 회담부터 6자 회담까지의 그 희망과 좌절과 실패를 다 경험해본 입장에서는 이번에 또 푸틴이 6자 회담 얘기를 나왔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다 끝난 얘기 가지고 이런 이제 반응인데 우리 정부도 똑같은 반응인 것 같아요. 청와대 반응 보면 지금 우리 정부 6자 회담에 대해서 매력을 느낍니까? 못 느끼죠. 지금은 뭐 남북미 정상들이 다 선언하고 탑다운으로 지금 가겠다는 그렇죠. 건데. 공감을 예. 했듯이 탑다운 시대라고 다 공언을 좀 하고 있죠. 거기서 이제 갑자기 또 6자 회담, 뭐 6자 회담을 탑다운 방식으로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근데 그것도 어려운 거죠. 사실 갑자기 러시아가 지금 남북미가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몇 차례 만나면서 이제 서로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에 또 러시아가 또 숟가락을 얻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나 미국이나 북한도 아마 이렇게 썩 바라는 모양새는 아닐 겁니다.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측면 지원 받고 우방이 되면 모를까 북한 입장에서도 예. 러시아가 또 끼어들어가지고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또 뭐 미러 관계에서 또 어떤 그
변수가 생겨가지고 전체 회담의 동력을 잃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은 북한도 지금 바라는 경우도 아니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마 같은 입장일 겁니다. 자, 육자 회담 푸틴이 립 서비스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정부도 미국도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여기 보면은 이제 푸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 북한에는 자국 안보와 주권 유지를 위한 보장이 필요하다 그랬고 그 예. 보장은 이제 다자 협의체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2018년 12월 중단된 북핵 육자 회담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체제 보장 논의를 하기 위해서 육자 회담 체제가 가동돼야 된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가 조금 그다지 임팩트가 없는 건 뭐냐면 그 2005년 9.19 육자회담 성명을 보면 그게 보장이 벌써 돼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미 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확인했죠. 벌써 육자회에서 이걸 체제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핵 개발로 간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예. 이걸 다시 살린다 해도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안심할 수 있는 다자 체제를 통한 북한의 주권과 안정 보장 수단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갑자기 푸틴은 육자 회담 얘기를 그럼 왜 꺼냈죠? 북한도 관심이 없고 우리도 관심이 없는 얘기를 푸틴이 육자 회담 얘기를 거론하고 나온 이유는? 그러니까 아주 작게는 지금 이 한반도 문제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이제 러시아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점인 것이죠. 그렇죠. 갑자기 빠져버렸죠. 특히 이제 러시아가. 2018년 초에 북한이 이제 대화로 나오게 된 과정이 있어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과 미국의 양자 대화로 이 문제가 진행되는 것이 만약에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이해에 관한 이야기를 할 만한 체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리고 2018년 초에 이제 북한은 계속해서 이제 중국과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예.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북한이 이제 러시아에 의존할 가능성도 사실 적고,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가 또 북미 간의 양자 회담의 성격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러시아가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좀 투사할 만한 그러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작게는 이제 푸틴 대통령은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육자 회담 이야기를 꺼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체제 보장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봉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이미 이제 문서로 할 수 있는 체제 보장은 이미 육자 회담에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인데 네. 또 다시 체제 보장 이야기를 한 것은 아마 하노이 때도 이제 리용호 외무상이 이제 그런 군사적인 분야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네. 또 그 차원에서 앞으로 이 부분의 논의를 단순히 미국이 서면으로 어떻게 확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군사적 조치까지도 뭔가 논의가 돼야 된다는 그 논의에 좀 어떤 화두를 던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까지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요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얘기를 꺼내고 갑자기 다 철진한 육자 회담 얘기를 꺼내는 이 마당에 갑자기 북한에서 한미 군사 훈련을 또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된 건가? 이거 좀 궁금해서 제가 한미 군사 훈련이 이번에는 항공 훈련 위주로 되는 훈련이죠. 그렇죠. 연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북한 체제가 그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다음에는 사실 그렇게 어떻게 잘 대응하고 있다기보다는 해법을 찾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감정적인 발언도 많이 나오고 이게 큰 그림을 앞에다 놓고 한 수 한 수 둔다기보다는 여기저기를 찔러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그 큰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아무 합의 없이 끝났기 때문에 그 후폭풍을 지금 관리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렇게 본다면 문재인 정부를 계속 그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네. 오지랖 떨지 말라는 발언을 하고 남북 정상회담도 사실 지금 거부 상태인 것은 좀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러시아로 가고 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경제 제재 해제에서 벗어나고 싶으면은 두 나라를 상대해야 되거든요. 중국하고, 왜냐하면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니까요. 네. 그다음에 미국을 움직여야 되는데 러시아를 간다는 것은
여기저기 지금 문을 두드리고 문을 있는 두드리고 행보가 있는 아닌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코 우리한테도 지금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북한 당국의 논평 중에 배신이란 단어,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리를 배신했다라고 하는 저 배신이라는 단어는 최근 들어서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정대진 교수님 처음 아닙니까? 배신이란 단어는 요 근래에서는 좀 처음 보는 단어죠. 좀 세졌죠. 네, 조평통도 지금 한 1년 넘게 성명이 없다가 그렇죠. 오랜만에 이제 성명을 낸 게 이제 남한이 배신적 행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근데 뭐 하고 있다. 우리가 뭘 배신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작년까지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우리한테 기댄 면이 굉장히 좀 많았죠. 예. 특히 미국을 설득해서 뭔가 좀 얻을 수 있는데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한국에 대해서도 좀 협력적이었고 네. 그래서 9월 그 평양 공동선언에 보면 5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독소 조항이 돼버렸는데 예. 그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서 영변 핵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하는 거. 예. 그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안 해줘도 되는 약속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가교 역할을 잘 하시라. 대화를 예, 촉진해 달라라고 하는 걸로 차원에서 이제 5조를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영변 핵 폐기라고 하는 걸 명시적으로 넣어줬단 말입니다. 네. 영변이라고 하는 북한 핵의 그리고 큰 선물 뒀다고 또 생생했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예. 줬는데 지금 와서 이게 뭐냐는 거죠. 한국이 한 게 뭐냐라고 배신이다. 하는. 그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굉장히 한국한테도 당했고 트럼프한테도 당했고 예, 지금 예. 그렇게 지금 와싱 상담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대미 대남 라인이 이제 조금 정비가 조금 된 것 같습니다. 하노이 논의 이후에. 예. 그러니까 대미 라인들은 이제 뭐 리용호가 최선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짜여져 있는 것 같고요. 외교부 대남 중심으로. 라인도 지금 아마 장금철 부장을 바뀌었다고 하죠. 바뀌고 나서 이제 아마 처음 나온 게 이제 조평통 성명인 것인데 한국에 대해서는 좀 압박을 좀 하자. 예, 좀 예. 움직이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는 정부는 지금 바라고 있는데 그 전에 좀 기선도 좀 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게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나온 성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양쪽을 오가면서 힘들게 지금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배신이라고 서운해서 저도 한번 좀 해봤습니다. 그 좀 정리 좀 하고 가보죠. 북러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육자 회담은 그래서 립 서비스이고 외교적 레토릭일 뿐이지 육자 회담, 다자 회담으로 이 비핵화 문제가 옮겨갈 가능성은 이건 없는 거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자회담보다는 그 제일 중요한 나라는 지금 일본입니다. 아하. 북한이 왜 일본하고 무슨 협상을 하겠냐, 제일 절천지 원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네. 아까 그 자막이 참 잘 나왔는데 실질적인 선물이 있냐 없냐. 예. 러시아와 북한이 선물, 덕담은 주고받았지만 실질적인 것이 있느냐 없었거든요. 없었다. 실질적인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은 어디서 옵니까? 일본에서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에 예. 고이즈미 총리랑 그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한 것은 과거사 문제를 경제적인 수단으로 해결한다. 그렇죠. 합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일 간의 65년도 예, 그 저기 공식하고 비슷한 것이죠. 남한이 체결을 했던 한일 청구권 협상처럼 북한과 일본 사이에도 과거사 문제를 경제 협력 문제로 돈으로 명시돼 평양선언 시도가 2002년 있었죠. 평양선언 2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네. 그거라도 받아야지 가뭄의 단비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글쎄요. 그런데 이제 일본한테 돈이 나오려면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북미 간의 협상하고 또 연동돼 있는 문제니까 현재로서는 뭐 언제 나올지 모르는 돈이기는 하지만 하죠. 아베 총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두 가지가 정말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지도자로서 뭐냐면은 납치 문제 해결. 네. 두 번째는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가시 문제에서 아베 총리가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자, 북러 정상회담의 실질적인 거, 외교적인 거, 그다음에 명분에 있는 거, 뭐 이렇게 김정은의 동선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뭐 계속 이건 갈 수는 없으니까 급한 얘기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죠.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김정은을 둘러싸고 있는 라인업이 바뀌었습니다. 우정혁 박사님 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름도 어렵고 조직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 김영철이면은 우리로 따지면 국정원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통전부장.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제 외교 활동을 2018년 초반에 한 이후에 북한을 대표해서 다른 국가들과 만나는데 가장 주도적으로 했던 것이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인데 예. 이번에 이상하게도 기차역에서 배웅하는 데도 없었고 수행단에도 김영철 부위원장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 이제 국회에서 이제 정보에서 확인된 것이
김영철 통전부장이 이제 예. 교체됐다는 것이죠. 장금철이라는 인물로. 우리로 따지면 국정원장이 그냥 갑자기 전격적으로 교체가 됐는데 장금철이라고 저 인물은 부위원장이었죠. 네네. 내부 승진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왜 4월 11일 그때 최고인민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과 아주 사진을 멋있게 찍었습니다. 그 예. 소파에 앉아서 있는 사진을 찍었는데 그러면 이게 한 2주 안에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뭔 일이 있긴 있었는데. 네네. 과연 김영철 부위원장이 통일전선부라는 이 업무 자체만 지금 바뀐 것인지 아니면 김영철 부위원장의 신변 자체에 지금 어떠한 변화가 생긴 것인지 하는 문제인데 어느 쪽입니까? 지금 이제 그걸 가늠하기가 쉽진 않은데 한 가지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단순히 신분이 바뀐 정도라면은 기차역에 배웅을 안 나올 정도가 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하. 이게 뭐 연로해서 뭐 보직을 바꿨다라는 정도가 된다면 어떤 예우 차원도 있고 김영철 본인의 위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수행단에선 빠질 수 있지만 이 기차역에는 나와서 이렇게 배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좀 거기에서도 김영철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네요. 단순히 이제 통전부장 직위를 다른 사람에게 준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신변 자체에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라는 추측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 정도로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하노이 회담 때 어떤 이제 실패라고 뭐 규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 실패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한 일이 실패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4월 11일까지도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 뭐 최선희 부상 등이 모두 이제 건재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을 때는 그러한 논리에 따라서 하노이 회담을 실패로 규정할 수 없다라는 그 측면에서 유지된 것으로 봤는데 과연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렇게 바뀐 것이 앞으로 이제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네. 이것이 이제 내부 간의 어떤 역학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좀 중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네.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4월 24일 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로 출발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날 좀 상황이 저는 좀 복잡했었는데 네. 오전까지만 해도 이제 김영철 부장이 안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다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럼 대남 라인에 대한 좀 대대적인 검열과 정비가 좀 있나 보다. 예, 심지어는 뭐 실각설이나 숙청설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좀 뭔가 좀 문책이 좀 이제 이루어진 결정을 하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뭐 사진은 찍었지만 2주 전에 네. 뭐 그랬지만 뭐 그새 변화가 있었나 보다 했는데 점심 지나가서 또 보니까 또 리수용 부위원장도 안 간다 그래요. 외교를 담당하는. 예. 리수용 부위원장도 안 간다 그래서 그럼 이러면은 그냥 김영철과 리수용을 김정은이 결정을 해서 그냥 뺐나 보다. 북러 회담에 대해서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예. 이제 대대적인 그 외교 라인의 총출동이 아니라 굉장히 좀 실무적인 성격으로 맞췄나 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오후 늦게 또 다시 장금철 부장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인사가 또 됐어요. 나왔죠. 예. 우리로 따지면 개각이 단행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제 김영철 부장이 이제 나가고 이제 장금철 부장이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그날 또 오후 늦게 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좀 복잡했는데 결론적으로 좀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좀 문책성 인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노이 결렬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뭐 그걸 총지휘를 했던 김정은이 책임질 수는 없으니 그렇죠. 2인자였던 김영철이 책임진다. 그래서 일단 통전부장, 우리로 따지면 국정원장을 교체한다. 자,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은요. 예, 문책성 인사를 좀 한 것이고 이제 예. 그 같이 문책을 당한 인사들이 누구냐가 이제 또 중요하겠죠. 네. 지금 안 보이고 있는 인사들이 이제 김성애 이제 실장이네, 통전부 실장이라든지 실장도 안 보이고요. 김혁철 대표도 지금 좀 안 보이고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번에 또 김여정 부장도 안 보이죠. 예, 그래서 그러네요. 김여정 부장이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좀 일각에선 좀 해석을 하기로는 김여정 부장이 이제 결단이죠. 그러니까 김여정 부장도 뭐 그 문책에 자신을 이제 희생양처럼 같이 실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빠와 얘기를 해서 이제 그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북한 그러게요. 권력의 속성상 이번에 패밀리 권력의 러시아에서는 속성상. 저렇게 그렇죠?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우리 다람쥐 여정희 부회장이 안 보였어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패밀리 권력이잖아요. 북한은. 예. 그래서 가업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김여정 위원장이 오빠에게 이제 그 다른 참모들만 숙청하는 것은 이제 충성을 유도할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 위원장도 잠깐 뭐 모습을 안 보인 게 그런 게 아니냐라는 해석은 있습니다. 확인된 건 아니고요. 자, 근데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문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문책성 인사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구 실각이나 숙청된 것인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김여정은 핏줄이고 김영철은 여전히 2인자고 그렇죠. 다만
문책하는 모양새는 보인 거는 인사는 맞는 것 같다. 이런 두 분의 말씀. 혹시요, 봉 박사님. 예. 제가 듣기로는 미국이 김영철 통전부장을 그렇게 불편해하고 껄끄러워하고 상대하기가 좀 힘들다 저 사람은 이런 항의가 미국 측에서 있다는 얘기가 많은 언론 보도에 나왔었는데 혹시 이번에 저 폼페이오 바꾸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예. 북한에서. 그러면은 뒤집어 얘기하면은 폼페이오를 바꾸라 그럴 때 우리도 김영철 바꿨으니까 니들도 바꿔 이런 메시지는 생각 못 해볼 할 만합니까? 앞부분에 말씀하신 거는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이 미국 정부가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 때문에 예.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대만 한다, 요구만 한다 그런 얘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최선희 그 외무성 부상도 그렇고 얘기한 거면 폼페이오 장관만 끼면 일이 지저분해진다. 뭐 볼튼 장관 그렇죠. 수석도 예. 비판하고 맞지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네도 이렇게 하시오는 글쎄요 북한의 기대가 아닌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대응할 확률이 높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 정비 그다음에 문책 이 차원에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성적으로 우리식으로만 보면은 국정원장이 외교도 하고 대남 협상도 하고 예. 둘 다 하니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통전부장은 앞으로 대남 작업만 하고 이 대미 협상은 외무성에서 해라 뭐 이런 메시지는 근데 없습니까? 이전에 태영호 공사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한 건 뭐냐면은 이 두 가지가 갈라진 게 아니라 적어도 2018년에 이제 신년사를 얘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보관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 평화 공세를 할 때 그것을 적절히 거기에 올라타서 미국까지 간다, 워싱턴까지 간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남북한 관계 담당과 대미 라인이 분리가 됐다면 2018년은 이게 같이 코디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됐다가 그렇군요. 하노이 회담 결렬로 다시 네. 분리되는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노이 결렬이 크기는 크네요. 예, 북한 그렇습니다. 내에서도 크기는 크네요. 얘기 나온 김에 우리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는 국정원장이 바뀌면 이 국정원장이 누구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경력은 어떻게 되고 프로필도 쫙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아무리 북한이라도 통전부장을 바꾸면서 장금철이라고 하는 저 인물은 이름 석자만 나왔지 나이도 경력도 뭐하고 어떻게 생겼고 하나도 혹시 우리 국정원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파악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외부에 이제 노출을 하느냐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얼굴이 없는 거 없어요 아직도 언론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정원장도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와는 이제 전혀 다른 시스템이 이제 북한인 것이고. 체제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뭐 북한이 자기네들의 인사 문제를 뭐 미리 뭐 공개를 하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이제 김영철이 사진에 안 보이는 것이 매우 궁금해지다 보니까 이제 국정원에서 저 문제를 이제 확인을 해준 건데요. 네. 그러니까 뭐 이상하긴 하죠. 그리고 저 사람이 이제 김영철처럼 과거부터 북한의 이런 대외 협상에 직접적으로 나섰던 인물인지조차도 이제 크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저렇게 바꾼 배경 자체에 대한 것도 지금 이제 아직 의문시되는 것이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김영철이 보직만 바꾼 것이냐 아니면 실각을 한 것이냐 사실 저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보름 사이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이유가 과연 그럼 이게 최룡해와 김영철 간에 어떤 다툼이 있었던 것인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김영철이 실각을 하게 된 것인지 이런 문제가 사실 북한 정권 내부를 들여다보는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북한이 외부에는 이제 어떠한 메시지를 발신할지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누가 이 문제를 좀 틀어지고 대미 협상이나 앞으로 대남 협상을 책임지게 될지를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좀 1분씩만 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진 교수님도 북한을 그냥 계속 들여다보고 계시는 이제 민간 전문가신데 국정원의 정보하고 이 민간 이 박사님들의 이제 시각하고가 좀 다르실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장금철이라는 새로운 인물과 김영철의 실각 여부 앞으로 이 북한 내부의 큰 변수로 어느 정도로 무게감을 두고 지켜보고 계십니까? 뭐 굉장히 좀 큰 변수다라고 일단 큰 변수다. 굉장히 큰 변수.
김영철이 그 보름 사이에 정말 만약 그 최룡해와의 권력 다툼에서 밀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북한 지도층 내부 엘리트들에게는 지금 지각 변동이 있는 거죠, 분명히. 예. 그리고 이제 장금철이라고 하는 인물이 안 알려져 있는데 파악하기로는 지금 뭐 옛날에 뭐 남한 쪽에 장관급 회담 만찬 때 왔었다, 미나협의 주요 인물이었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뭐 또 예. 동명이인이란 얘기도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것로만 좀 보면은 대남의 민간 교류를 주로 담당하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대남의 민간 교류 차원으로 좀 대남 전선에서는 좀 축소를 좀 일단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 그 정도까지만 일단은 지금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흐름이라면 대미 접촉, 이른바 북미 협상 라인업이 완전히 바뀐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도 굉장히 예의주시할 일이네요, 이건. 예의주시하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제 북한 체제 특성상 최고 지도자가 비핵화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네. 그게 안 된다면은 누가 대미 라인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떤 협상의 자율성은 제약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사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예. 만약에 이번에 하노이 회담으로 인해서 당시 회담에 나섰던 뭐 김영철, 김혁철, 김성애 등이 이번에 그 이후로 만약에 실각이나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앞으로 외무성, 리용호, 최선희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미국과 협상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노선에 따라서 더욱 강경한 이야기를 할 뿐이지 이것이 본인들이 어떤 협상, 타협을 이야기했다가는 본인들의 정체성 자체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두기 때문에 북한 체제를 본다면 만약에 진짜로 하노이 때문에 누군가 실각을 하고 리용호 최선희가 나선다고 해서 이것을 어떤 좀 더 순조로운 타협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네, 우 박사님은 앞으로 전개될 북미 간의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좀 밝혀주셨습니다. 오늘이 4월 26일입니다. 4.27 판문점 공동선언이 딱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그 짜릿했고 그 감동 어렸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담이 그때만 해도 한 1년만 지나면은 상당히 진전된 비핵화와 한반도 정세를 볼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현실은 엄혹합니다. 그래서 4.27 판문점 1주년을 앞두고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여전히 미지수고 한미 간에 북미 간에 미북 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자, 정리가 되는 대로 전문가들 다시 모시고 중간중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박사님, 우정혁 박사님, 정대진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동물 국회로 변신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국회 선진화법 만든 지 수년 만에 또 몸싸움과 고성과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로 변해버렸습니다. 100마디 말이 필요 없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벌어진 국회 아수라장 난장판 상황 영상 먼저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에 있는 소파로 저 역시 같이 참석을 해서 법안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회의 소집이 가능한 상태인데 이렇게 계속 감금돼 있으면 회의 소집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회법 제대로 지켜! 무슨 할 말이 있어! 이 회의는 불법입니다. 우리 당 의원들 중에서 아무도 회의 일시 장소를 통지받지 않았습니다. 국회 역사상 전례 없이 얼룩진 그런 합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중요한 뉴스만 콕 집어보는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과 함께 국회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거칠게 저희가 편집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지만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진행된 영상입니다. 그렇죠? 자, 새벽 4시까지 국회가 곳곳에서 저 뭐 총만 안 들었지 전쟁터나 마찬가지였는데. 예, 제일 심했던 게 이제 의안가라고 하는데. 예. 시청자들한테 좀 설명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의안가라는 데가
거기 뭐 기자들도 잘 안 가는 데인데 사실은. 예, 저도 뭐 의사과, 의원과 이런 게 지금 이제 국회 그렇죠. 안에 예, 사무처가 예. 있죠. 국회 안에 입법고시도 있고 또 국회 행정직원들을 예. 뽑는 그 시험이 있는데 거기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사무총장은 이제 국회의장이 그 임명을 하죠. 예. 그래서 그런데 그 사무처 안에 의사과, 의원과가 있는데 의사과가 엊그제 이제 또 핫 이슈였던 이유는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네. 그 오신환 사개특위 안에 있는 오신환 의원을 사임시키는 것 때문에 의사과 앞에서 유승민 의원이랑 뭐 몸으로 막았고. 예, 몸으로 막은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의안과는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지금 패스트트랙 안에 이제 세 가지 법을 넣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세트로. 예. 이게 하나가 공수처법이고 그게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게 예. 정식 명칭이죠. 거기와 관련된 법률,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관련된 법률. 이거는 사법개혁 특위의 그 소관인 법안이고 다른 거 하나가 선거법 개정안이에요. 이거는 이제 정개특위인데 네. 지금 그 공수처법 제출을 두고 의안과 앞에서 이제 저게 그 발의가 되면 발의안을 두고 저 의안과에서 접수를 시켜야 된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에 올리려면 법안이라고 하는 이 종이 서류가 의안과에 접수가 돼야 되니까. 예, 그런 접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임위 내지는 예, 특위, 예. 지금 이제 4개 특위죠. 사법개혁 특위에서 5분의 3 이상, 그게 이제 11명인데. 맞아요. 예, 그 의원들의, 위원들의 찬성이 있으면 패스트 트랙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저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화면은 오늘 새벽 상황인데. 저는 4개 특위죠. 예. 각 이 국회의 그 수많은 방을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다 쫓아다니면서 다 틀어막았잖아요. 회의 못하게 하려고. 예, 예. 그런데 어찌저찌 뚫고 어디 방 하나를 찾아서 저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를 열기는 열었어요. 저게 그런데 이제 법사위 회의실이에요. 예, 법사위 회의실을 뚫고 들어가서 예. 모였는데 어차피 전 정족수가 안 돼서 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아예 개회가 무산이 돼요. 개회가 무산됐고 나경원 원내대표 야, 저 보면 지금 의원과라고 돼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법안에 접수시키는 걸 지금 막겠다고 있는 건데 예, 예. 팩스로 접수를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팩스가 반쯤 들어오다가 또 안 됐기 때문에 끊어져서 접수가 예. 안 됐고 그럼 뭐 이메일로 접수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직인이 서로 뭐 또 견줘봐야 되는 절차가 있대요. 네. 그런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접수가 안 된 걸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한국당에서 그러네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울법대 82학번이고 82학번이면은 참 대학가의 그 데모가 심했을 텐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실 데모를 안 했던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어제 보니까 뭐 이제 완전히 뭐 앞에 나가셔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서 뭐 대변인 그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후에 지금 굉장히 그 투사적인 모습이 많이 맞아요. 보이고 있죠. 예, 예. 그래서 뭐 나다르크 이렇게 저기 지칭되기도 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처음 원내대표가 됐을 때 뭐 잘 해내겠나라는 의구심이 있었죠. 예, 미심쩍어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못 갈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상과 예. 전혀 다른 지금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제 새벽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오후 4시까지 어찌됐든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하겠다고 회의실을 막 찾아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민주당이 손들고 철수한 거죠. 예, 철수했습니다. 그럼 의원들이 잠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휴전하고 잠깐 눈 붙이고 또 나왔을 텐데 오늘 오전에 다시 의원총회가 있었고 오늘 오전 상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상황들이 저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래도 막을 수 있는 게 예. 문자, 뭐 SNS를 통해 가지고 막 알리고 하고 예. 기자들도 서로 막 정보 교환을 하니까 예. 결국 이제 저렇게 뭐라 그럴까 갑작스럽게 막 개회를 해서 몰래 개회를 해서 아하. 통과시키는 게 사실상 지금 어려운 거죠. 불가능해요, 이제는. 예. 그래서 예, 민주당에서는 지금 최고위 회의에서 오늘부터 비상사태다. 그래서 의원들이나 보좌관들에 대해서 전부 아마 그 회관안, 회관 본청 안에 있도록 이제 그 얘기를 한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또 비상사태. 전원 동원령 내리고 예, 그래서 의원회관을 비우고 본청에 다 와 있어라. 본청에 나와 있어.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시청자들이 보시는 저 화면이 이제 본청의 복도인데 예,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국회를 안 와보신 분들은 많죠. 대부분 국회 갈 일이 뭐 있어요. 예, 뭐 이게 이 국민들이. 동그란 저 파란색 건물이 본청이에요. 정사각형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가로 세로가 똑같이 정사각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뺑뺑뺑뺑 복도가 이제 가운데 뻥 뚫려 있고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저기를 생각해 보세요. 기자들 한 1,000명 모였겠죠? 예. 국회의원 300명 모였죠? 보좌관들 양쪽에 양진영 해가지고 또 한 500 하면 한 1,000명 모였죠? 와, 한 3,000명 정도가 꽉 차 있다는 얘기네. 저 복도가 그렇게 넓은 곳도 아닌데 맞아요. 어제는 또 날씨가 추웠잖아요. 예. 그런데 완전 탈진 상태도 다들 이렇게 막 그 와이셔츠들 보면 실려 나갔죠. 너무 예. 땀들을 흘리니까. 예. 그런데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지금 대결을 하고 있다. 그러네요. 자, 그럼 이해찬 대표는 오늘부터 국회 비상 상황이라고 총동원령 내렸고 그 얘기는 몸싸움으로라도 해서 힘으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것이고 한국당은 또 이에 맞서서 또 온몸으로 저항하겠다 그러니까 오늘도 온몸으로 저항하겠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 국회 선진화법 2012년에 개정된 저런 이제 그 동물국회라 그래서 가서 의사봉 뺏고 뭐 그 감금하고 막 이러던 상황을 막자고 해서 나온 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인데 그러면서 이제 패스트 트랙이 나왔지만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뭐 국회에서의 회의를 방해하는 경우에 그 뭐 5년 이하 이런 그 벌칙 조항이 있어요. 그렇죠. 고발하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어제 이해찬 대표께서 내 이름으로 고발할 거야 뭐 이러면서 복도에서 또 언쟁이 있었는데 딱 2명은 찍었대요. 정진석, 장제원. 그리고 이주영 부의장까지 이주영 부회장. 그러니까 이제 채증을 했다. 한마디로 사진이 있다. 영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고발을 하겠다고요? 그런데 저거는 정말 기름을 더 들이붓는 거죠. 불타고 있는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 내에서 비록 볼썽사나운 모습이지만 저 모습을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검찰이나 사법부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저 아수라장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안 보입니다. 이게 원내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인상이 났어요. 엊그제. 상을 당하셨군요. 상중이에요. 상중이시군요. 예, 내일이 발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의원들한테 대여 투쟁을 하지 문상 오지 마라.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의원들도 지금 뭐 갈 상황이 아닌 거죠. 지금 상황이. 문상 갈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어제 밤에 또 잠깐 와서 이제 의원들을 독려하고 갔는데, 그 모습이군요. 그래서 이제 넥타이가 까맣죠. 상중인 황교안 대표가 잠깐 상치르다 말고 국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이 투쟁하라고 독려하고 그리고 다시 상치르러 갔고 문상 오지 마라.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 뭐 개인적으로는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이제 비통하겠지만 그 정치인 황교안 입장에서는 특히 한국당 당대표로서는 뭐 좌파 독재 이런 얘기도 했어요. 계속 이제 어제 그 강경한 그 표현들은 계속 썼는데 참 이 표현이 좀 외람되지만 운이 좋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원외잖아요.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원외 대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내가 굉장히 평화롭고 조용한 평시 상황이라면 대표가 이렇게 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만한 이벤트가 별로 없단 그렇죠. 말이죠. 야당 대표 입장으로서는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려운 원외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황교안 대 이해찬, 황교안 대 문재인 대통령 이런 이 1대1 구도가 이제 만들어졌단 말씀이시네. 그러면서 좀 그런 면에서는 그 입지를 넓힐 만한 괜찮은 환경이 나온 거죠. 자, 그럼 좀 싸우는 얘기보다는 본질적인 얘기를 질문을 좀 해보죠. 결과적으로 어제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안이 올라가는 거는 D-Day를 넘긴 거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들 좀 얘기들이 해석들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제 오늘 이렇게 밀어붙이냐 민주당에서 이게 제한이 있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이제 근데 4월 임시국회는 뭐 그 30일 정도 제한이 지금 의사 합의가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거에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다.
네.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그 상임위 특위에 올려가지고 특위에 올려서 표결을 붙이는데 꼭 며칠 안에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제 오늘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네. 예. 그런데 그러기에는 좀 김 빼기로 빠지기에는 그냥 지금 그럼 다음에 하지 뭐 하기에는 상황은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음에 하지 뭐 그리고 물러서면은 마치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주니까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한국당 입장에서도 이번에 6탄으로라도 막지 않으면은 이거는 뚫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결사저지를 하는 거고. 예,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또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의원뿐만 아니라 권은희 의원까지도 사보임을 시켜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오신환 의원이 처음 이제 본인의 공개적으로 밝혔죠. 그렇죠. 나는 반대표다. 나는 반대일세 그랬잖아요. 나는 반대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임을 시키고 예. 최이배 의원을 이제 보임을 시켰어요. 예. 보충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권은희 의원이 같은 사개특위 안에 있는데 예. 권은희 의원하고 이제 최종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다가 권은희 의원이 아마 좀 의견이 다른 내용이 있었던가 부분적으로 봅니다. 뭔가 이견이 노출이 됐군요. 예, 그러니까 김관영 원내대표는 권 의원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했다라는 게 김관영 원내대표의 주장인데 예. 권은희 의원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예. 동의하지 않았다. 어허. 그리고 모두 이성을 상실한 것 같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놓고 반대를 한 오신환 빼고 최이배 의원 집어넣고 거기까지는 이제 나온 얘기고요. 혹시 반대할까봐 들어가서 혹시 반대할까봐 권은희 빼고 손학규계인 다른 의원도 집어넣고. 예. 자, 그러면 좋습니다. 뭐 옳다 그르다 누가 잘한다 이 얘기는 뭐 국민 여러분들도 다 이제 판단을 하실 테니까 저희가 그 같이 판단까지 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 오늘 상황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이 접수하는 거 굳이 이 5G 시대에 서류를 할 거 뭐 있냐? 팩스나 이메일로 하면 되는 거고 심지어는 사진 찍어서 그냥 카톡으로 보내면 된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그 사보임 신청. 예, 사보임 신청. 그 변호사시니까 법적으로 어느 쪽 말이 맞습니까? 저는 이제 이거는 법적인 문제보다요. 접수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거는 국회 지금까지의 관례상 국회의원이 이제 그 상임위나 어떤 특별위원회 위원을 이렇게 사임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보임을 할 때 인편으로 그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평생 그거를 봐왔기 때문에 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게 좀 보여드리면은 사보임증 해가지고 사보임을 위한 이 서류를 해서 사인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걸로 내는 건 맞죠. 근데 그게 관행이었죠. 그 관행이 저는 우리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가 이전까지 갖고 있던 권위가 있는 거고 그리고 국회의원인과 어떤 특위라든가 상임위 위원회 권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권위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뭐 신청서를 인편으로 지금까지 접수시키는 게 관행이었다면 저는 그 관행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뭐 전자 기록이니 뭐 이런 전자 시스템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제가 너무 고루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전통이라는 게 거기에 맞춘 또 권위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무슨 견적서 보내듯이 팩스로 쓱 보내는 거는 그런 사무처리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오전 상황도 또 나경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의안과 틀어막고 각 회의실을 다 틀어막고 있다가 팩스로 들어오는 거를 또 인터셉트하고 또 접수가 됐네 안 됐네 그래서 효력이 있네 없네 또 싸우는 상황이 또 재현되는 겁니까? 반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답니다. 저 발의안의 경우에는. 그랬을 때는 또 이 의안과 안에 어제 또 뭐 팩스가 부서지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또 문희상 의장께서 경호권을 발동을 했잖아요. 이게 팩스로 보낸다 그러니까 아예 팩스를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부신 건지 아니면 몸싸움 안에서 뭐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팩스가 들어오다가 중간에 끊어진 게 그게 뭐 팩스가 고장이 났다고 하니 그게 부서졌는지 고장 난지는 모르겠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게 뭐 종이 접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팩스로 접수를 한다니까 팩스를 보낸다니까 팩스가 들어오다가 또 그게 팩스 기계를 때려 부셔가지고 오다가 중단된 게 효력이 있네 없네를 가지고 또 싸우고 그러면 참 국민들이 보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근데 아마 이렇게 10명으로 친다면 그 한국당을 지지하는
그런 한 3명 정도는 응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을. 또 반대편에서 한국당은 정말 싫다 하시는, 예, 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뭐 하는 짓이냐 하는 거고. 예. 근데 중간에 있는 저 중도층은 양쪽 다에 대해서 실망스러워할 것 같아요. 좋아요. 예. 자. 뭐 이제 저희는 이제 중간자 객관적 입장에서 이 국회 상황을 시청자들한테 전해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누구 편을 들 수는 없는 거고, 과거 사례를 좀 복기를 좀 해보면서 우리가 예측은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명확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결사항전. 근데 특히나 선거법에 선거법에 관한 하는, 왜냐하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 선거법은 뭐 이대로 가면 내가 손해가 나니까. 그러니까 의원 개개인도 그렇고 보수당의 보수 앞으로 자체도 계속 그렇고 예. 뭐 그건 뭐 그렇다 치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회 때 국가보안법 문제하고 사학법 문제 같은 거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때가 그 2004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탄핵돌이라고 그랬었죠. 예. 열린우리당이 일약 152석 해가지고 이제 과반을 넘어서 이제 막 기세등등 할 때였어요. 힘으로 밀어붙일 때입니다, 그때가. 근데 그러다가 국가보안법 너무 한나라당 저항이 너무 심하니까 좀 많이 후퇴했단 말이에요. 폐지로 가다가 그러면 폐지는 아니고 폐지 플러스 형법으로 보완을 하겠다. 타협을 했죠. 타협을 했다가 그것마저 이제 후퇴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그 같이 공조를 했던 지금 이제 정의당이 그 당시에는 이제 민노당이었다 깨졌죠. 그 당시에는 민노당이었어요. 민노당이었지만 나중에 또 깨졌죠. 그 민노당하고 이제 결별이 되면서 3당의 공조가 이제 균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과거를 복기를 좀 해보시면, 정치에 관심이 있는 시청자들이라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그래서 왼쪽이 보면 노무현 정부 때고 오른쪽이 보면 문재인 정부 때인데 이름만 바뀌었지 양상이 똑같더라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문 정부가 노무현 정신, 지금 유시민 이사장도 새로운 노무현 정신 이런 얘기를 해요. 노무현 대통령.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노무현 정신이라고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는데 노무현 재단에 그런 것을 보면, 그리고 이 정권에 대해서 노무현 정권을 이어받은 정권이라는 그런 색채가 강하죠. 그러면은 노무현 정권 때 못했던 일에 대한 아쉬움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국보법에 했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즉슨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고 절대 타협하지 않고 밀어붙인다라는 그런 뜻입니까? 플러스 그때 3당의 공조가 흔들렸었는데 깨졌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선거법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공조를 깨지 않겠다. 근데 그 주요 방점은 공수처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과거 한나라당 때처럼 이제 결사항전으로 간다는 거고, 민주당은 옛날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정의당과 평화당과 이 공조를 안 깨고 끝까지 밀어붙인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 강대강의 충돌이 그럼 계속된다라고 예측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는 이제 뭐 선진화법도 없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은 탄핵 이후잖아요. 탄핵 정부를 거친 이후라서 사실은 보수 쪽이 좀 더 강성이 됐다 그럴까요? 어떤 좀 그런 세력들이 더 생긴 거죠. 이전보다. 그다음에 당시에는 2004년, 5년 막 사학법 그 개정에 대해서 무효라고 박근혜 당시 대표가 장애투쟁을 뭐 60일이 넘게 하고 뭐 이럴 때 보면, 그때는 그 2004년, 5년, 그러니까 2007년 12월에 MB 대통령 당선되기 전이라서 그 좋은 아주 그 대선 후보들이 꽤 많았어요. 그 당 안에서.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경쟁도 있었거든요. 그 선명성을 보여주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학법이라는 것이 그 4개 법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주요 이제 개정 법안에 사학법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뒤에서 그 당을 한국당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재단이라든가 이런 그 단체들이 있었던 거예요.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 정도인가 지금 저 선거제와 공수처를 환경이 좀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여론전에서 그 우호
적인 여론을 많이 끌어당겨야 되는데 네. 저 공수처가 지금 뜨거운 뭐라 그럴까요? 공수처가 애매한 거예요. 맞아요. 공수처 자체만 놓고 보면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찬성하는 여론이 더 많아요. 예. 여론조사 결과로만 놓고 예, 보면.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법안을 가지고 계속 여론전을 펼치는 게 저게 애매하죠. 현재로서는. 예, 명분을 계속 쌓아가기가 맞아요. 애매해요. 맞아요. 예. 자, 결국은 국민 여론이 중요한 거예요. 예. 국민 여론이 반대를 하고 한다라는 자유한국당 쪽으로 점점 쏠려갈 것이냐, 아니면 이거는 개혁 입법이니까 통과돼야 된다라고 하는 민주당에 더 동조를 해줄 것이냐, 양분돼 있는 국민 여론이 이번 주말 동안에 어떻게 되는지 이게 핵심이니까 좀 하여튼 좀 지켜보도록 하죠. 아, 그런데 하여튼 싸우는 거 보니까 참 심란하고 싫기는 한데 차라리 그냥 동물국회보다는 식물국회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식물국회는 시끄럽진 않잖아요, 최소한. 놀기는 해도. 제가 저는 제 성향이 이렇게 좀 강경해졌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글쎄요, 여론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이 두 법이 국민들 생활에 이렇게 확 직접적으로 와닿는 법이 아니에요. 두 개 법이. 아니, 솔직히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죠. 예, 그러다 그렇잖아요. 보니까 선거법이 어떻게 변하든, 아니 고위공직자들을 누가 수사를 하든 내가 고위공직자가 아닌데 무슨 상관이에요, 국민들이. 예, 그래서 양세는 사실 한국당한테 좀 중도층까지 본다 그러면은 불리한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갖고 싸우고 있으니까. 예, 싸우는 거는 여하튼 싫다, 보기 좋습니다. 싫다. 예. 아이고, 이렇게 되니까요. 저 시간은 바쁘지만 짧게 좀 여쭤볼게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되는 건 결국 무산된 거죠? 이제 형집행 정지. 논리만 짧게 설명 부탁드린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용 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이런 거예요. 지금 있는 디스크 증세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걸로는 안 죽는다. 죽을 지경은 아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구치소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아, 구치소 생활이 가능하다. 예. 근데 저거는 지금 형소법에서 법적인 것만 판단하는 거라 정무적인 판단이 나올 사항은 아니라서요. 좋아요. 예견된 결과이죠.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견됐던 결론이었다 이런 거. 또 하나 결론이 궁금한 거 짧게. 이재명 경기지사 1년 6개월 구형됐던데. 예, 친형을 강제 진단을 받도록. 직권남용 부분은 1년 6개월.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은 500만 원인가요? 600만 원 벌금을 구형을 했죠. 구형이죠. 요 구형대로라면 둘 다 경기지사직 떨어지는 형이죠. 예, 근데 그게 이제 확정이 돼야죠. 물론 대법까지. 그렇죠. 그런데 보통 구형에서 한 절반 정도가 선고가 되면 절반 밑이 됐을 때는 검찰에서 항소들을 좀 하는데 보통 3분의 2, 2분의 1 이런 식인데요. 뭐가 됐든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이재명 전 지사로서는 지사직 상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네요. 그럼 결론부터 이 변호사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건 뭐 아니면 도네요. 무죄 아니면은 경기지사직에서 무죄가 돼서 경기지사직을 해서 유지하던가. 어떤 형태로든지 유죄가 나오면은 경기지사직 떨어질 거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기서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상실이잖아요. 근데 그게 허위사실이에요. 근데 허위사실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거의가 1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요. 아유, 이재명 경기지사 살얼음판이겠네요. 1심 선고가 언제요? 다음 달 바로인 것 같던데 10 며칠인 것 같던데요. 다음 달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재판부가 고민하다 1심 선고 나오겠네요. 저 법정 구속되고 이럴 사안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거는 경기지사직이 어떻게 될 거냐니까. 뭐 아니면 도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언제까지? 대법원 판결이 또 언제까지 갈지. 경기지사들이 끝이 참 좋지가 않아요. 참 이상해. 왜요? 김문수 지사도 김문수 지사님 참 좋으셨네. 참 지금 좋으세요, 김문수 지사님? 유튜브 하시면서 행복하시고. 손학규 지사는 이제 지금 바른미래당 대표인데 또 그 운명이 향후. 아니 그냥 느낌상 왠지 경기지사 지내신 분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행복하신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맞습니다. 그런 느낌을 얘기를 있습니다. 했습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행복하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물국회. 이거 말고 다른 표현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참 밉고 싫습니다. 폭력의회로 유명한 나라가 있는데 코미디언이 대통령 됐습니다. 우리라고 그리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무너진 경제입니다. 1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의 역성장. 수없이 예견했고 경고했습니다. 소득 주도만으론 성장 못한다. 세금 걷어 푸는 건 한계 있다. 이러다 정부 돈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럼 역성장한다. 한치도 틀림없이 통계로 나타났습니다. 진짜 문제는 정부도 국회도 모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줄 몰라서 나름 하느라고 했는데 우리는 잘했는데 해외 변수 때문에 경제가 무너진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난 2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호황일 때 한국 경제 빨간불 경고등 사이렌 다 무시하고 나홀로 역주행했습니다. 작금의 동물국회와 불통 청와대 그리고 무너진 경제. 저는 결코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무너져야 정신을 차릴까요? 있는 자는 버티고 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대책 없는 서민 자영업자 중산층 순으로 무너지는 오늘. 전 내일이 정말 두렵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